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성장합니다. 황진철 라이브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사실 2026년 새로운 화두로 프라이드 에이징을 지난달에 네. 소개시켜드렸는데 오늘 프라이드 에이징의 두 번째 시간. 네. 네. 봄이 왔습니다. 선생님 네. 옷에서. 네.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요. 네.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뭐 지난번 나왔다 들어가면서 이거 뭐 제가 의사도 아니고 한 번이면 너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다시 불러주셔서 예. 굉장히 깜짝 놀라기도 하고 네. 본격적으로 잘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노란색 옷을 근데 입어봤습니다. 진짜로 선생님, 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사석에서 여러 번 뵀던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워낙 네. 좀 댄디하고 스타일이신 건 제가 알고 있었는데 오늘은 제 옷이 이렇게 좀 약간 제가 좀 노회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네요. 그리고 선생님 그 지난번에 사실 그러니까 이제 저의 나이를 이제 이렇게 정직하게 그리고 여러분의 나이를 정직하게 그렇게 좀 살아가는 방식 또 자부심 있는 나이듦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사실 안티에이징이라는 개념이 처음에 등장을 했을 때는 저도 좋았어요. 뭐 좋은 의미잖아요. 예, 뭔가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좀 저항해보자. 그리고 또 나이 듦에 대해서 주도권을 행사해보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 내용에는. 그렇죠. 예, 뭐 안티를 하든 아니면 내가 수긍을 하든 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뭔가 컨트롤하는 주인이 나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나쁘지 않다, 좋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키워드가 영원히 우리의 정신 세계를 지배할 수는 없죠. 이게 뭔가 좀 더 다음 단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뭐 안티에이징이라는 것이 이제 산업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뭐 예뻐질 수 있는 것, 뭐 건강해질 수 있는 것, 또 뭐 이런 것들로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에 또 뭐 안티에이징과 관련돼 있는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이 개발이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좀 역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상품들이 우리로 하여금 안티에이징을 하지 않으면 너네들을 소외시킬 거야. 뭐 이런 약간 안티에이징을 강요받는 그런 맞죠. 살짝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럼 이거는 아닌데 조금 그거를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이 생각들을 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어떤 또 생각의 어떤 단서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다가 그러면 안티에이징을 좀 성찰해보자. 안티에이징. 그러면 프라이드 에이징, 자기가 나이 들어가는 거는 인간으로서 생물학적으로는 다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럼 어쩔 수 없는 것들을 계속 부정하고 안티만 하는 것이 그냥 옳은 자세인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나갈 수 있는 것이 그러면 기꺼이 나이 먹고 가고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늙어서 못생겨지는 거를 좋아하자 이런 억지가 아니고요. 어떤 자신의 나이에 맞는 그 어떤 자부심도 가지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의무와 책임에 대한 생각들을 할 거 아닙니까? 이 나이에 어울리는 행동들과 또 그런 태도들을 보이자. 근데 마침 또 젊은이들은 영포티, 뭐 영피프티 하면 사실 이제 나쁜 의미라고만 꼭 볼 수는 없는데 이게 살짝 거기 이제 조롱도 있고 그렇게까지 보기 좋진 않아. 뭐 이런 것들이 숨어 있잖아요. 그 안에. 그래서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럴 때 좀 필요한 키워드일 수 있겠다. 에이징을 안티만 하다가 에이징에다가 프라이드를 넣어버리니까 에이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선생님 그 SNS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저랑 동갑 남자인데 동갑 여자인데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건강하고 뭐 너무 그러니까 나이를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면 나는 약간 좀 이러지 이러는데 내 나이에 그냥 자부심을 가지고 또 내 나이에 맞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에서 어쨌든 삶의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안티에이징이라는 것들이 계속 뭔가 이렇게 산업화되는 과정들 속에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뭔가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고 이제 이 요소가 조금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뭐 왜냐면 뭐 열등감을 느끼든 뭐 자부심을 느끼든 그건 내 마음이어야 되는데 어떤 다른 구조가 어떤 사회의 분위기가 나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압력을 준다라면 또 그건 또 좀 싫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예전에 정의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저속노화가 잠깐 저한테는 좀 맞는 게 있는데요. 저 약간 부끄럽고 약간 마음 힘든 얘기인데 저는 고등학교 때 얼굴이 이 얼굴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늙었었어요. 친구들이 상상했어. 네, 그러니까 그냥 진철아가 아니고 진철이 형 뭐 이런 느낌의 얼굴이었는데 이게 어렸을 때 확 늙으니까 좀 저성 그런 의미의 저성노화. 그러니까 친구들을 만나면 좀 제가 오히려 덜 늙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그렇죠. 들긴 해요. 네. 어렸을 때 너무 고성노화라서 그런 거예요. 네. 어릴 때 그 노안들이 오래 가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저랑 거의 쌍배거리는 노안이 있었거든요. 걔 저보다 진짜 형이었어요. 걔 저보다 더 젊어졌어요. 약간 얼굴이 검해서 그렇지 피부 탱탱하고 물론 이제 우리는 꼭 외양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지난 한 달을 그러니까 사실 저는 프라이드 에이징 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한테 근데 좀 너무 과하게 프라이드 에이징을 좀 얘기하다가 약간 좀 또 욕도 먹고 서로 마찰도 있고 근데 저 혼자 일단은 잘 프라이드 에이징 제가 이게 힌트 하나 드리자면 이게 사실 이제 거의 농담인데요. 실제로 농담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랬는데 저 에이징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저는 끄집어냈나 하면 사실 처음부터 안티에이징에서 착안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스테이크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스테이크 좋아하다 보니까 고기를 맛있게 먹는 방법들 중에서 보면 그 에이징이라는 게 있잖아요. 웻 에이징도 있고 뭐 드라이 에이징도 있고 그 에이징을 하니까 더 좋아지는 게 있네라는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거기에서. 그 월등하게 가격도 비싸고 훨씬 맛도 좋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저 에이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매력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거기서부터 굉장히 좀 뭐랄까 문학적인 상상과 접근에서부터 시작한. 그리고 3월 달에 이제 스테이크 집을 찾았는데 우리 스테이크는 프라이드 에이징을 한 스테이크입니다. 이럴 수도 있겠네요. 오늘 그 전진애님께서 저 목소리 좋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얼굴이 좋아야 되는데 하여간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했던 어떤 자부심 있는 어떤 나이듦, 늙어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어쨌든 선생님은 우리나라를 대표하시는 출판 평론가시고 서평가시니까 대표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자부해요. 저는 진짜로 제가 선생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정신적 이게 그러니까 정말 이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좀 선생님이 약간 이제 어디 가운데 앉아 계시고 약간 선생님보다 약간 어린 저 정도의 나이 사람들을 좀 모아놓고 뭔가 힘든 얘기 있을 때 왜 법륜스님이 무슨 증문즉답 즉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얘기만 나눠도 뭔가 마음이 힐링되는 저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막 생각하지 못했던. 그때는 이제 노란 셔츠를 벗고 승복을 입거나 뭐 이렇게.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약간 어쨌든 출판 쪽에서 워낙 진짜 경륜이 있으시고 대가시니까 제가 프라이드 에이징이라고 하는 개념을 저번에 소개를 받았고 이 프라이드 에이징을 조금 접할 수 있는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들을 혹시 소개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뭐 프라이드 에이징은 사실 뭐 최근 한 1, 2년 동안 좀 제가 고안을 해서 여기저기 퍼뜨리고 있는 이제 이런 개념 키워드이다 보니까 뭐 이걸 본격적으로 다룬 책이 있거나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 좀 책 쓰자는 분들이 좀 계시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예 그 주제가 좋으니까 아예 그것만 갖고 책을 쓰면 어떻게 했느냐.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 좀 재미없을 것 같다. 제가 거절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난 나눠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지난주에도 우리가 지난번 제가 나왔을 때 소개해드린 두 권의 책이 있잖아요. 인자님과 그러니까 유재덕 셰프의 이게 독서 주방 거기도 전형적인 그 프라이드 에이징을 실천하는 그런 필자거든요. 그리고 인자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나이 50 다 돼서 구운 도서관 삶은 튀긴 도서관 아니고 삶은 도서관 그래도 40대 후반에 직장을 바꾸고 도서관 평생 광고 홍보 일을 하시던 분이 도서관에 그것도 사서 보조로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도서관에서 새롭게 만나게 된 바로 그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조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 프라이드 에이징에 잘 맞는 정말 모범적인 정말 아름다운 그 중년 프라이드 에이징을 잘 실천함으로써 아름다운 중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분들이라서 그분들을 대표적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 글 쓰실 때 아니면 또 그분들을 만났을 때 제가 이 프라이드 에이징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인자 선생님도 자신의 서문에다가 책의 서문에다가
프라이드 에이징에 관한 이야기를 쓰셨어요. 그거 모티브로. 그랬더니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아마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삶은 도서관이라는 키워드하고 그거를 뉴스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예외 없이 프라이드 에이징이라는 키워드가 같이 나옵니다. 네. 왜냐면 모든 언론사가 책을 소개하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김성신 이라는 이름을 달아서 이거 내가 고안했습니다. 뭐 프라이드 에이징 이거 뭐 많이 아껴주세요. 이렇게 쓰게 되면 저는 이 파장을 크게 만들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거라면 뭐 황진철 원장님 책 쓰실 때도 가서 쓰시고 쓰시면 가가지고 거기에 관한 대담을 같이 한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고 지금도 이미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개념을 가지고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이 단어 자체를 제가 고안하기는 했지만 독점하는 형태가 아니라 같이 공유하는 공공재로 좀 쓰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야 좀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어쨌든 뭐 지난주에는 이제 독서주방이나 또 삶은 도서관 이런 책 이야기를 했는데 이 것과 관련된 좀 생각을 좀 더 진전시켜 보시고 싶다 그랬을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책들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셔원 비 눌랜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발음이 후져서 죄송합니다. 눌랜드. 셔원 비 눌랜드. 나이 든다는 것의 의미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예일대 의대 교수였습니다. 그 자기가 의학과 또 그냥 의학적 관점에서만 그 과학자로서만 본 것이 아니라 또 인문학 나이가 든 대학자로서 의학과 인문학의 관점을 동시에 동원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노화 그 자체를 사유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을 이거 진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는데요. 그러니까 노화라는 것을 그냥 과학적 과정에서 묻고 보면 이제 젊고 뭔가 병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이건 이제 정상의 개념. 나이가 들고 노화가 돼서 어딘가 몸이 아프거나 불편해지거나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뭔가 비정상의 개념. 이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하는 어떤 과학적 의무. 그것이 이제 가령 의학의 어떤 방향성이라고 놓고 본다라면 꼭 그렇게만 볼 필요 있니? 그러니까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우리가 노화를 좀 성찰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국 태어나는 순간부터 계속 어떤 의미로든 노화가 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노화의 어떤 정점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맞게 되고 인생을 완성시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인간이 시간과 함께 변해간다라는 그 사실을 좀 정면으로 응시하는 것. 사실 이게 뭐 대단한 얘기라기보다는 메멘토 모리죠. 아무래도 자신의 죽음을 생각을 하면 인생을 더 잘 살고 싶을 거 아닙니까? 누구라도. 바로 그러한 어떤 성찰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권유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꼭 정말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게요. 네. 선생님께서 좀 권해주신 책들이 많아서 제가 이 읽는 속도가 느리고 또 게으름이 있어서 좀 부담되긴 하지만 선생님께서 오늘 좀 집어주시는 그런 책들은 저도 꼭 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주제하고는 상관없는데 출판 평론가로서 드리는 어떤 팁인데요. 의사분들이 또 대부분 또 그 모험생 출신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 읽는 습관 중에 하나가 책을 잘 덮지를 못해요. 한번 펴면. 그러니까 끝까지 다 읽어야 한다. 그래야 이제 한번 사나이가 한번 펼쳤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책을 잘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책을 잘 덮기도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버리는 거죠. 읽다가 스톱. 이건 더 이상은 뭐 읽을 필요 없어. 이렇게 덮어버리기도 하고. 근데 그게 책을 잘 읽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사실 한글을 못 읽어서 읽기 연습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선생님. 근데 이제 독서는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시간 동안에 내 인생을 바꿔줄 만한 어마어마한 책을 만날 수도 있는데 더 이상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의미가 없는데 단지 이거를 끝까지 읽었다라는 그 성취감 하나를 위해서 내가 내 시간을 투자를 해야 한다라면 같은 시간 동안에 정말 내 인생을 바꿔줄 만한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기회비용을 잃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충분해. 그러니까 좋은 책도 그게 다인 경우도 있거든요. 아주 좋은 책이고 아주 훌륭한 책인데 나머지는 살인 거죠. 내가 그냥 뼈를 딱 추렸는데 이걸로 충분해. 이런 느낌이 들면 또 그렇게 덮을 수도 있는 거고요.
책을 너무 이렇게 샤먼적 대상으로 보지 않으셔도 책이 뭘 어떻게 하지 않거든요, 우리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책은 진짜 너무나 좀 위대해 보이고 너무 대단해 보여서 여기에 있는 어떤 무슨 주제나 어떤 가치관이나 그걸 놓칠까봐. 근데 저는 좀 힘들었던 게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번역서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거를 읽는 게 너무 어려워서 해석이 어려워서 못 나갔던 적도 많았거든요.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책의 주인이 우리가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건강도 그렇고 뭐 노화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꾸 외부의 시선으로 나를 이렇게 보지 말고 그냥 내 주관에 의해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몸도 생각하고 나의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게 이제 프라이드 에이징의 기본적인 철학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책도 그렇습니다. 이게 뭐 갑자기 책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번역서를 읽는데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또 이 모험생들은 자기 탓을 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좀 더 노력하고 아니면 내가 한 3번쯤 읽어버리면 이해가 될지도 몰라. 막 이렇게 여러 번. 네. 근데 그냥 번역이 잘못되면 읽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번역하는 분들이 책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번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령 의학책인데 의학책을 번역하는데 의학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가령 뭐 그냥 어학 전문가가 번역했다 그러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모든 단어를 사전적으로 대충 번역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근데 그래서 뭐가 이해가 어렵다. 내 탓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번역해준 분이라든지 뭐 글을 쓴 분이 제대로 잘 모르고 이야기를 하거나 이러면 어렵게 느껴지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책을 막 되게 즐겨 읽지는 못했어요. 그때는 공부에 좀 치이니까요, 선생님. 근데 왜 한국 단편 소설 같은 거 좀 읽어야 된다는 거 그거 읽는데 저는 사실 큰 감흥이 안 왔거든요. 근데 읽어야 한다니까 그게 너무 사실 그때는 힘들었어요. 다른 거 할 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 단편선을 모아놓은 무슨 요약본 같은 거를 읽었는데 네. 그건 진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건 진짜 도움이 안 됐어요. 근데 앞으로 책을 그래서 잘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책은 선생님 제 경험상 그냥 목차만 읽었는데 다 알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책들이 사실 있긴 있었거든요. 네. 그 좋은 독서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 독서를 그냥 본문 읽는 거에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책을 전문적으로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십니다. 그러니까 책이 가령 책 날개에 들어가 있는 저자의 프로필,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 이야기를 할 만한 사람인가라는 것들을 짐작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저자 서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왜냐하면 저자 서문에 이 사람이 나는 앞으로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야. 이런 거 대부분 다 적어놓거든요. 서문에. 예. 그리고 이제 서문을 읽다 보면 이 사람 그다음에 이제 목차를 또 자세히 보는 거죠. 그러면 서문을 읽고 목차를 보면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어느쯤에다가 심어놨겠구나라는 게 이제 보입니다. 그럼 이제 그 부분부터 먼저 읽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읽고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만 읽고 말 것인지를 한 번 더 단계를 두는 거죠. 그러면 어떨 때는 되게 좋은 책인데 그냥 그게 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덮어도 그 책의 거의 뭐 핵심을 다 이미 흡수했기 때문에 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러면 이제 단위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책들을 섭렵할 수가 있죠. 제가 그런 책 한 권 있는데 그 판타네이라는 책을 너무 죄송한데 너무 제 느낌이 어려울 것 같아서요. 민 박사님께 너무 송구합니다만 선생님 이제 저희가 이제 질문 몇 가지를 좀 해소하고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 혼자 신난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동이님께서 너무 반갑습니다. 동창 모임을 가시는데요. 이제 뭐 자녀, 재산, 건강 또 약간 초라해지신대요. 그때 왜 그 독서주방 그 친구분하고는 이런 얘기 안 하신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비교하지 않는 마음을 좀 가질 수 있을지. 그래서 저런 얘기를 하지 않아서 제가 그 친구를 정말 대단한 존경할 만한 전문가구나라는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었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하고 있거나 충분히 존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특히 약간 고통에 중독돼 있거든요. 그리고 모범생 출신들일수록 더 그래요. 늘 말 잘 듣고 그래서 공부 열심히 잘하고 좋은 성적을 가지고 좋은 학교 나오고 이런 분들이 어떤 딜레마가 있나 하면 늘 자기를 탓합니다. 그리고 내가 충분히 고통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고통이 늘 게이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 없으면 내가 충분히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학창 시절에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하기 위해서 그 단계 정도에서 그런 어떤 걸 활용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게 평생을 이렇게 지켜가야 할 어떤 무슨 대원칙 같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언제 인생을 행복하게 삽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늘 자신을 좋게 얘기해서는 겸손하게 보는 건데 사실 지나치게 가혹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 있으면, 그러니까 거기에 젖어 있으면 누군가가 뭐 나는 이래, 뭐 나는 뭐 재산이 이만큼 많아, 뭐 우리 애들은 학교를 이렇게 좋은데 다녀, 뭐 이래 버리면 그 하나만 가지고서도 나는 인생을 잘못 산 건가? 이제 뭐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통이 또 오게 되고 나는 또 그 고통을 전제 삼아서 난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또 이렇게 이제 계속 뭔가 돌아가게 되는데 저는 좀 꼭 그래야지만 될까? 내가 충분히 나를 좀 존중하고 사랑하고 나 인생 그래도 괜찮았어. 그리고 그것도 그냥 뭐 무조건 좋다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면에서 너는 장점이 있고 뭐 또 이런 어떤 훌륭한 면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자신을 알게 된다라면 좀 마음이 덜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를 좀 긍정하고 자부심을 갖는다는 느낌에서는 프라이드 에이징을 마음속에 늘 갖고 있는다면 좀 약간 뭐 이런 불편한 마음에 상대적으로 불편함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동창과 친구를 좀 혼동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동창은 수십 년 전에 그냥 같은 학교를 다닌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또 뭐 친했을 수도 있고 친구였을 수도 있는데 세월이 많이 건너뛰었잖아요. 그동안에 각자의 어떤 삶의 방식들이 달라졌고 삶에 대한 철학들이 다 달라졌고 그래서 지금의 우리는 그 수십 년 전에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보면 이미 세포가 다 바뀌어서 이미 다른 존재잖아요. 한 10년 전 존재하고는. 그래서 동창 모임에 갔을 때는 그 동창 안에서 다시 친구를 만드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동창을 곧 친구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지나치게 말하자면 거리감을 없애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리감이 없는 상태 속에서는 애들은 다 저렇게 사는데 나만 그렇게 사나? 이제 뭐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데 사실 뭐 그냥 동창은 기본적으로는 남인 거죠. 하지만 대충 신원을 믿을 수 있고 뭐 이렇다라면 그 안에서 다시 우리가 뭐 인생의 후반기를 같이 손잡고 친구로 가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들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저 내용은 정말 오프라인판 SNS랑 똑같네요. SNS에 들어갔더니 다들 막 재산이 뭐 어마어마하고 막 다들 막 진짜 얼굴도 막 화려하고 그런데 나는 이제 이런 느낌이. 제 고등학교 1년 선배 형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형이 있어요. 그 형은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 공부도 전교 1등이었는데 얼굴도 너무 꽃미남이에요. 진짜 지금도 꽃미남이에요. 형수님도 뭐 이렇게 산부인과 선생님이시고 되게 미인이신데 그 형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형의 친구가 있는데 그 형 친구의 자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무슨 애들 뭐 과학고도 막 2년 만에 막 뭐 들어가 버리고 이러니까 이런 형도 상대적으로 결핍감을 느낄 수 있구나를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런 거 모르는 형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형인데 저보다 한 4살은 어려 보여요. 네. 저는 지금 그 문자 주신 분 중에서 저 이야기,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이 드시는 걸 보면서 저도 언젠가 약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미래에 내가 나이 드는 게 너무 무섭기만 하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근데 그냥 너무 무서워만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보시면서 조금 다른 각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나이 드셔서 그냥 신체적으로 힘드시고 뭐 언젠가는 돌아가시겠지 이런 면들만 생각하면 무서우실 수 있는데 가령 뭐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어떤 면이 있으면 그런 면들은 또 좀 본받아야 되겠다. 또 역일 수도 있죠. 나 저런 가령 저런 모습은 나는 좀 반면교사 할 거야. 나는 좀 더 매력적이고 좀 더 멋있는 노인이 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 부모님을 놓고서도 우리가 그 생각하는 어떤 각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교훈들, 인생의 교훈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입체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저는 사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런 생각을 이거 부모님만큼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네.
라는 생각을 저는 한 적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되게 잘 사셨고 힘들게 사셨구나라는 생각들을 진짜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지금 책 얘기하고 있었죠? 몇 건 더 권해드릴 게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럼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 될까요? 그렇게 할게요. 바람결에님께서 어떤 책 잘 읽어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네. 제가 러브스토리님은 그 다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아까 전에 이제 다음 또 두 번째 책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또 여성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책은 우리 나이 드는 존재. 그러니까 여성의 몸과 삶을 중심으로 나이 들면 이제 다시 이야기해보는 그런 이제 책. 여성의 몸. 예. 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어떤 여성들에게 있어 좀 필요한. 그래서 뭐 그 나이 들미라는 것을 뭐 감추거나 아니면 또 역으로 너무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사회적 조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살아낼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의 책이고요.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소노 아야코의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라는 책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 어떤 철학이나 윤리의 문제로 다루는 그런 뭐 어떤 에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뭐 늘 노년을 우리는 뭐 이런 거 이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먼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위기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어떤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 선택한 태도. 네. 예, 프라이드 에이징 진짜 느낌이 나네요. 네. 왜냐면 어릴 때는 사실 뭐 두렵기도 하고 경험이 너무 적다 보니까 자신의 삶을 실상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또 우리가 충분히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노년은 그럼 내가 선택한 대로 내 삶을 잘 꾸며가면서 내 스스로 어떤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으로 만들어야지. 이거는 단지 노년을 두려워 노년이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어떤 생각의 영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라이드 에이징 같은 난 나의 나이를 직시할 거고 심지어는 거기에 자랑스러워할 거고 자부심도 느낄 거야라고 생각을 좀 바꾸면 그럼 그때부터는 내 노년의 시간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노년의 시간을 꾸미고 만들 수 있죠.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사실 그게 노년이 그냥 죽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내 삶을 완성시키는 과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삶을 그렇지. 또 이영자라는 분이 쓴 내 방식대로 나이 들기, 타인의 기준이나 사회적 기대에 맞추지 않고 자기 삶의 리듬을 지키면서 나이 드는 태도 이런 것들을 아주 솔직한 그런 문체로 적어놓은 그런 책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아는 그 이영자님이 아니시고 다른 작가 이영자님이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뭐 나이 들미라는 것을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뭐 관리해야 하는 뭐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기 결정의 문제. 네, 역시 이제 소노야코 이야기와 관통하는 부분들이 있죠. 또 송은주라는 분이 쓴 나이 50의 청소 노동자. 요거 저는 권하고 싶은데 뭐 물론 뭐 내가 청소 노동할 일은 없으니까라고 하셔도 되겠지만 이거는 이제 중년 이후의 노동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이 책은 나이 들미라는 게 곧 내가 사회에서 아무 쓸모도 없어짐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통념이 아니라 노동과 존엄의 관계를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왜 대기업에 요즘에 대기업 임원이나 뭐 이렇게 굉장히 화려한 인생을 한번 사시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어떤 아파트 경비라든지 나는 뭔가를 지켜주는 게 좋아.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내 체력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 이 지역에 안전을 나는 도모할 거야. 여기 난 보람을 느껴. 그래서 기꺼이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앞으로는 점점 더 이렇게 이제 노동의 문제는 결국은 성취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통념에서 뭐 아이고 무슨 그런 일까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기꺼이 노동을 함으로써 사회적 위상을 스스로도 확인하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자부심을 느끼면서 또 존재감을 스스로 확인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펼치고 있죠. 네. 야, 그러니까 이 책 재밌죠. 예, 그러니까 책 소개를 여러 번 딱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죠. 여러 개의 책이지만 아까 말씀해주신 어쨌든 제가 약간 주도를 하면서 그냥 책을 한번 읽어본다면 전 더 도움이 될 것 같긴 하네요. 선생님, 요거 약간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요 글만 한번 읽어볼게요. 네. 그 러브스토리님께서 예전에는 목표가 분명했는데
이제는 특별히 이루고 싶은 게 없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하루를 무던히 지나가면 좋다. 이 정도의 마음이 무기력인가 싶어서 고민이 됩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하면 이래서 제가 더 편안해졌습니다라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고민이 됩니다로 마무리하셨어요. 이제 계속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저는 저게 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대답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가졌었던 그 목표가 막상 살아보니까 그 목표를 다 이루었는데 그게 생각했던 것만큼 좋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제 친구들 중에서 이거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 가장 부유하고 본인이 우리가 어렸을 때 일반적으로 그냥 세상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부러워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많고 건강하고 뭐 자식들도 공부 잘하고 뭐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루거든요. 그런 조건에서 놓고 보면. 근데 막상 자신은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한 거지? 그러니까 그 의미를 못 찾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게 뭐 이렇게 뭐랄까 그냥 자랑하기 위해서 미사역으로 꾸민 게 아니라 진심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게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그 목표를 이루고 났을 때는 그 목표가 자기가 생각했었던 그런 의미나 또 그런 어떤 보람이나 기쁨으로까지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특히 뭔가 좀 세속적인 그 세속적인 것들일수록 충족감이 오히려 낮은 것 같아요. 예. 근데 뭔가 정신적인 거고, 뭐, 큰 돈을 얻지는 못했지만 굉장한 존경을 받고 있어. 근데 난 이게 너무 만족스러워. 근데 오히려 그거는 어릴 때는 생각도 못 했었던 것들이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또 하나는 그 마음의 무기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근데 그게 편안함일 수도 있고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 무기력함을 어떤 편안함이나 아니면 그렇게 느끼면서 자신이 인생에 대해서 좀 성찰하게 보기도 하고 돌이켜보기도 하고 거기다 뭔가 의미를 부여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무기력을 탈출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좋게 짧은 문장 안에서는 어느 쪽으로 조언을 드리는 게 더 좋을지는 사실은 확신은 안 서는데 예.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오영도님 오늘도 너무 감사해요. 대학병원 외래진료 다녀오셨다는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님께서 오래된 친구가 점점 멀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일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저 부분에 대한 좀 확고부동한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관계가 멀어서 문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관계가 먼데 싸우지는 않거든요. 근데 다 가까워서 문제가 되죠. 지나치게 가까워. 심지어는 부모 자식 관계도 갈등이 만들어지는 건 부모 자식 관계만큼의 적절한 거리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어떤 가까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의 뭐 가령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하려는 부모 이게 다 갈등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적절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된 친구와 점점 멀어지는 것 저는 좀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그거를 뭔가 실패로 인식하는 거는 그럴 필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어요. 거의 40년을 만나는데 아니 욕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그 정도 만나면 서로에게 굉장히 무례하거든요. 막 절대 걱정하지 않습니다. 만나면 욕이나 하고 뭐 이게 친밀하기는 한데 어떨 때는 그렇게 가까운 친구이면서도 불구하고 가깝다라는 게 그냥 위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내가 받고 싶은 진짜 위로나 내가 받는 어떤 고통은 내 삶을 정말 잘 이해해주고 있는 요즘에 만난 친구들이 더 많이 이해를 해주는 경우도 많고, 근데 뭐 그 친구들은 오래된 친구라서 가산점을 내가 더 줘야 되고, 이 친구들은 나한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지만 가산점이 모자라서 위로받으면 안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정이나 이런 것들 또 관계의 어떤 밀도 같은 것들은 오히려 계속 변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순리에 맞춰서 적정한 거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러니까 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진짜 맞네요. 그게 정말 도움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개만 더요, 선생님. 요즘 에세이들을 보면 이 나이쯤 되면 알겠는 이 문장이 저도 약간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이게 나이 들면 생기는 통찰인지 아니면
어떤 인정하겠다는 식의 체념인지를 모르겠다고. 근데 그거는 저거는 뭐 어느 쪽일 수도 있죠.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좀 길게 읽어봐야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이 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 사람이 글을 통해서 누군가를 속이는 게 가장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글은 고정돼 있고 시간이 지나도 똑같은 글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장님 글을 본단 말이죠. 이제 일단 내가 읽기 시작하면 바꿀 수 없잖아요. 이미 내가 들고 있는 원본이 있으니까. 이제 이거는 나는 지속적으로 쳐다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속일 수 없어요, 글은. 그래서 말하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진정성의 결과인지 아니면 어떤 허위의식이라든지 뭐 좀 자기 잘난 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그냥 어쩌면 헛소리나 개소리를 써놓은 건지 조금만 더 깊이 읽어보겠다라고 마음 먹고 읽으시면 보시면 저는 그 얼마든지 구분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책들이 다 대단한 책들은 아니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책들이 정말 뭐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악서도 있어요. 정신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는 책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들이라고 해서 점수를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 그 책에 대한 판단은 내가 하겠다라고 계속 그 주도권을 행사를 하시는 그런 독서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말씀 딱 듣다 보면 뭐 프라이드 에이징 거기 이면에 독서를 내가 주도한다. 뭐 자기 주도 독서라고 해야 되나? 그쵸, 그런 뭐. 느낌이 늘 묻어 있어요. 맞죠? 근데 뭐 독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서 하는 모든 어떤 선택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도 저는 그 주도권은 반드시 좀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뭐 제 생각이기도 한데 근데 남의 생각대로 살 이유는 없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저희 어렸을 때부터 과도하게 남에 대한 배려라든지 예의를 또 너무 존중해야 하는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근데 뭐 예의를 지켜서 내가 즐거우면 그 즐거움의 주체가 나니까 그 즐거움을 위해서 얼마든지 맞춰주는 거는 또 그것 또한 나의 주도권인 거죠. 근데 즐거움도 없고 보람도 없고 왜 이러는지도 모르겠고 심지어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후회도 되는데 그런데 말을 못해. 뭐 그냥 선택은 당신이 하세요. 나는 책임지기 싫어요. 그러다 보면 자꾸 이제 좀 정신적으로 지치게 되기도 하고 예.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요. 오늘 정말 이 무슨 모든 대화의 흐름 자체가 다 프라이드 에이징을 관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긴 들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내공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선생님. 그리고 또 뭐 언제나 그대로님처럼 뭐 나이 들어서 받아들이는 느낌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지혜에서 약간 이게 좀 더 승화로 가는 그런 모습이랄까요? 네. 뭐 그냥 무슨 도 닦는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프라이드 에이징의 기본적인 제가 이제 처음에 저 단어들을 떠올리고 지금도 계속 거기에 뭔가 사유를 더해가고 있는 과정이기는 해요.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제가 독점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씨앗을 던진 거고 이 단어가 뭐 황 원장님처럼 이 단어 너무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황 원장님이 또 어떤 살을 붙이고 또 누군가는 어떤 살을 붙이고 뭐 이렇게 해서 함께 만들어 가는 거죠. 그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들 속에서 세상이 좀 그 이전보다는 나아지는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고안을 했을 때 이 프라이드 에이징의 어떤 실천은 뭐 이걸 통해 갖고 내가 뭔가를 더 얻는 것, 젊어 보이는 어떤 매력을 더 쟁취해내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비교를 멈추는 것, 그다음에 뭔가 속도를 줄이는 것, 또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줄이고 또 자신의 판단에 뭔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어떤 그런 여지를 남기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태도의 변화죠. 뭘 더 가지겠다라는 어떤 의도나 방법론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태도를 바꾸고 그렇게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키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받아들임이라는 것들을 그냥 아까 어떤 분 질문도 그렇게 하셨는데 받아들임이라는 것을 곧 체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기반 안에는 정확한 자기 인식이 필요한데 좀 자신을 좀 애정 있게 바라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 한국인들은 너무 자신한테 가혹한 면들이 있거든요. 농경사회의 전통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그렇기는 하죠. 그러니까 늘 근면하고 늘 성실해야 되고 그 근면과 성실로 자기를 증명해야 되고 그걸로 좋은 사람처럼 보여야 하고 막 이제 이런 강박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주잖아요. 근데 좀 그런 데서 좀 우리가 벗어나서 저는 20대 때까지는 자신을 좀 더 가혹하게 막 밀어붙여서 연마하고 뭔가 노력하는 것도 저는 뭐 필요는 하다고 봐요. 어떤 과정에 있어서. 네. 근데 그 20대 때나 써야 하는 그 방법을 40대, 50대, 60대에도 쓰려고 하면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쵸. 60대가 20대처럼 막 어떤 사회적 어떤 뭐랄까 뭐 이루고자 하는 어떤 아무리 뜻이 좋아도 그게 노역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때가 되면 좀 이렇게 마음을 좀 내려놓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이룰 수 있게끔 뭐 젊은 사람들을 후원해 준다든지 돕는다든지 그걸 통해서 또 얼마든지 충족시킬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좀 이렇게 태도들을 바꾸게 되면 훨씬 매력적이고 또 훨씬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뭐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제가 선생님하고 또 얘기를 좀 듣고 있는데 또 이분들하고 또 같이 얘기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선생님. 네. 박현자님 일단 고맙습니다. 우리 생각 많은 밤님께서 젊음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기대는 삶이고 노년은 이미 지나간 시간과 함께 사는 삶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이거 그냥 코멘트로 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네. 또 시크릿 정원님께서는 이제 선생님께 인사를 하셨고 나이 들면 어릴 때는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나이를 먹는다는 건 선택지가 줄어드는 일 같아서 좀 씁쓸하시대요. 네. 근데 나이를 아까도 자꾸 그 말씀을 드렸지만 나이를 수동적으로 먹으면 선택지가 줄어드는데 나이를 능동적으로 먹으면 저는 선택지가 줄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가 지금 이제 50대인데 이것도 이런 걸 왜 밝히지? 네. 저는 제 인생에서 지금이 50대가 제일 행복했거든요. 뭐 모르겠어요. 또 더 이제 좀 몇 년 더 지나서 60대가 되면 그게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나이 들수록 저는 더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물론 뭐 이렇게 생긴 모습들도 좀 못생겨지고 뭐 몸도 아픈 데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이제 불편한 것들은 있지만 경험치들이 많아졌고 그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욕망을 어느 정도는 좀 컨트롤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뭔가 젊었을 때는 뭔가를 이루고 나서도 막 불행해야 하고 막 고통스러웠다라면 지금은 내가 딱 행복해질 만큼 욕심내고 그걸 쉽게 이루고 경험이 많으니까 사실 쉽게 이룰 수 있거든요. 40대 똑같은 일들을 40대 때 이 일을 내가 똑같이 욕심냈다라면 이걸 가질 수 있었을까 싶은 거를 지금 50대에는 너무 쉽게 그런 걸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이 평생 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의 그 나이도 그 뭐랄까 이제 그 경륜들도 같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조언을 얻게 되면 정말 현명한 방식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선택지가 줄어든다라고 만약에 판단이 되신다라면 내가 혹시 나이 먹는 그 일 자체를 너무 수동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내가 좀 나이 먹는 것 자체를 능동성을 부여할 수 없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성찰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너무나 공감해요. 네. 근데 저는 아까 저 말씀 젊음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기대는 삶, 노년은 이미 지나간 시간과 함께 사는 삶. 이게 이제 좋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전 동의는 못 하겠어요. 저런 면들이 있죠. 저런 면들이 있는데 조금 그냥 저 생각의 기조 자체가 좀 수동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선생님은 정말 노년 또한 아직 남아있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삶을 사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젊음과 노년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몇 살부터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대에도 이미 노년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80대, 90대에도 젊음을 구가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태도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바로 저렇게 지나간 시간과 함께 사는 삶을 인정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노년은 확실한 것 같은데 근데 그 태도를 그럼 나는 80살 때 할 것인지 20살 때 할 것인지 이제 이 결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생각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손망님께서 나이를 먹어도 철이 없다. 이런 사람들 더 어린아이처럼 좀 더 자기만의 철학 집념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만나지 마시는 게. 근데 가까이 있는데 지금 불편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가급적이면 좀 거리를 두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관계 그 자체가 우리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더 중요하지.
그냥 나 자신이 또 우리라는 존재가 더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는 우리 존재의 하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관계 자체를 이렇게 우리의 존재보다 상위에다가 놓으면 이제 고통스럽죠. 예. 왜냐면 엉뚱하거나 나하고 철학이 맞지 않거나 심지어는 더 어떻게 보면 낮은 단계의 어떤 인생 철학을 내가 수용하거나 받아들이거나 뭐 이래야 되는, 아마 그래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적정한 거리를 만드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아까 전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거리가 멀어서 힘든 일은 없다. 그게 너무 와닿아요. 오히려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러네요. 와. 모든 관계가 문제되는 건 그러니까 저기 멀어서 문제되는 관계는 없죠. 뭔데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러네요. 트럼프가 보기 싫지만 저는 저거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여기서 하여간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간에 저도 약간 좀 하여간에 뭐 동맹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았으니까 막연하게요. 그렇죠? 예. 우리 시크릿 정원님께서 저는 요즘 오디오북으로 귀로 들으면서 듣는 게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책을 읽는 게 좋았는데 요새는 듣는 게 좋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 뭐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거는 좀 뭐랄까 논문도 좀 누가 좀 썼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 매체들이 이제 가령 뭐 영상으로도 구현이 되고 소리로도 구현이 되고 이렇게 컨텐츠 자체가 되게 다양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익숙해진 겁니다. 듣는 거 듣고 상상해서 펼쳐지는 어떤 상상의 세계, 내가 읽고 뭐 상상하는 그런 상상의 세계, 또 뭐 남이 구현해 놓은 어떤 영상을 보고 또 생각하는 어떤 상상의 세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 특징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워낙 그 다양한 미디어 세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책도 좀 더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오히려 감각이 확장되어가는 모습으로 저는 들려서 이거 되게 전 좋게 들렸거든요. 뭐 정말 또 다시 또 귀로 잘 들으시다가 또 다시 또 눈으로 또 행복감을 느끼고 그러실 테니까요. 우리 소망님께서 50대, 60대 점점 나이 들수록 그때마다 지금의 최고다 하는 삶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요즘에 좀 걱정되는 게 뭐 가령 유튜브나 뭐 인플루언서 이런 존재들도 있고 연예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18, 19, 뭐 이렇게 20대가 되기도 전에 인생의 어떤 막 어마어마한 성과들을 만드는 거예요. 뭐 세계적인 인기를 끌게 되거나. 근데 약간 걱정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이 내 인생의 뭐 모든 인생은 계속 정점만 찍으면서 갈 수 있는 인생은 없죠. 예. 어디 신적인 존재가 아닌 다음에야. 그러면 내 인생의 어떤 시점이 리즈 시절이 최고점이 있으면 사실 그건 그 이후는 계속 그거보다는 조금씩 낮아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가장 축복받은 인생은 자기의 인생의 절정을 50대나 60대나 인생 후반기 때 인생의 절정을 맞으면 굉장히 온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얻게 된 나의 모든 뭐 그게 인기가 되든 어떤 내 어떤 인생의 목적이 되든 그러면 좀 온전하게 그걸 구가하거나 누릴 수 있을 텐데 젊었을 때 너무 많은 것들을 지나치게 많이 얻게 되면 걱정되는 거죠. 저분들은 저 이후의 삶을 어떻게 견뎌갈까 이렇게. 근데 이제 점점 우리 사회에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과 어떤 그런 패러다임들과 이런 것들이 좀 제공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희들 한때 인기 있었으니까 뭐 됐잖아. 뭐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좀 질투하는 과정들이 아니라 그분들도 다 평생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 우리 사회 전체가 다 행복해지는 거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좀 빠른 성공을 바라는 게 좀 바람이었다면 진짜 좀 그거를 성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나 어떤 그런 경륜이 있을 때 성공을 맞이하는 게 그렇죠. 그게 그 삶의 인생을 보면 정말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은 뭐 내 인생이 되게 안 풀려, 왜 남들보다 안 풀려 이렇게 생각할 때 되게 위로가 되기는 해요. 가급적 늦게 뜨는 게 축복받은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게 저 진짜 어렸을 때 동안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한 2개월쯤 전에 처음 동안 얘기 들어봤어요. 우리 제 환자 할머니께서 인생의 피크시군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서운했던 게 뭐냐면 저보고 이러는 거, 원장님 마스크 쓰고 살다가 이제 벗고 만난 거예요. 원장님 좀 잘생기셨어요. 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예? 감사합니다. 했더니 50도 안 되신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 50 안 됐어요. 49분까지 오늘 우리가 거의 50분 가까이 얘기를 했는데 250이구나 또. 이게 오늘의 주제군요. 네, 황진철 잘생김. 아니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50도 안 됐는데 50도 안 됐다고 아니, 그 얘기 아니고 마지막 요 얘기만 하고 저희가 네. 집으로 가야겠죠? 이은정님께서 선생님 주제에서 벗어나긴 하지만 학폭 콤플렉스 어찌 극복할까요? 아이의 학교 문제로 대인기피증가 생기네요. 극복하고자 노력하지만 제자리 걸음이에요.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솔직히 뛰어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어떤 사회에서 보면 그 소위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고 이거는 그냥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키가 큰 사람이 있고 뭐 그게 평균 키하고 상관없이 한 반이 모이면 키 큰 애, 키 작은 애가 따로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근데 이제 학벌이라는 것도 뭐 사회에서 통념상 뭐 어떤 학교는 좋은 학교, 어느 선까지는 나쁜 학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회에 나가게 되면 결국은 주류와 비주류들이 끊임없이 계속 경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비주류라고 해서 늘 지지는 않거든요. 이제 주류라고 하면 저는 그거에 비유를 많이 해요. 제자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공성전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어떤 성들이 있고 그 성을 공격해서 뺏으려는 자들이 있고 그 성을 지키려는 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소위 금수저 뭐 이렇게 했는데 금수저 앞에서 전부 절망하지 말고 금수저는 그냥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야. 성 안에 있는 존재들이야. 그러면 그들은 뭔가 지키고 싶겠지 본능적으로. 근데 이제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성 밖에 있으면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저 성 안에 있는 걸 나눠 먹어야 되겠지. 그러면 그 싸움은 뭐 어쩔 수 없는 싸움이니까. 근데 비주류라고 해서 늘 지거나 늘 비굴하게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저 성을 허물 수 있는 기술들을 잘 익힌다라면 오히려 비주류들에게 더 많은 기회들이 생길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또 우리 뭐 어떤 사회도 이 관점에서 놓고 보면 비주류라고 늘 지는 게임만 하는 것도 아니고 늘 그 싸움은 팽팽하거든요. 이건 수백 년 동안 있었던 뭐 인류 이후에는 뭐 인류가 만들어지고 난 사회를 이루고 난 다음에는 늘 있었던 어떤 삶의 양태라고 볼 수 있다라면 저는 좀 그렇게 크게 생각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 대신에 뭐라 그럴까 당장 들어간 학교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러면 그거를 잘 활용해서 더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잘 찾는다라면 책을 보시면요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한 인생이 수없이 많은 오히려 그분들의 책이 더 많거든요. 제 얘기가 좀 너무 극단적으로 들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 옛날 사람이니까 저도 약간 제가 이때까지 만난 음악가 중에 가장 훌륭한 음악가는 서태지였던 것 같은데 서태지 중졸이었고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은 정우성 같은데 그분도 중졸이었고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중앙대학교가 나오셨어요. 뭐 어떻게 보면 인류대학교일 수 있지만 다른 학교에 비하면 또 볼 수 있는데 저는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분명히 좋은 기회는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뭐랄까 이렇게 뭐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막 한 50, 60 이렇게 충분히 나이 드신 분들이 좋은 학교 나온 것을 자기 입으로 자랑하는 광경을 보면 저 양반은 저 나이 먹도록 인생 태어나서 유일하게 잘한 일이 좋은 학교 나온 일밖에 없네. 근데 그 인생은 진짜 그렇다라면 망한 인생인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뭐 위너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전형적인 루저의 모습인데 그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현정님께서 이 순간 아마 스스로 뛰어넘으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삶이고 프라이드 에이징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준비한 것들은 더 있는데요. 또 시간이 또 벌써 됐어요. 또 약간 2026년 우리가 여러분의 그리고 또 우리의 나이에 맞게 그렇게 올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희망하고요. 프라이드 에이징에 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또 달려오겠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언젠가 또 모시겠다는 복선을 지금 깔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봄이 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프라이드 에이징 하십시오.